안녕하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책방, 책방지기 미네르바입니다. 오늘은 고전문학에서 배우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언급하는 이야기는 안기훈 작가가 지은 가장 좋은 사랑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인문 고전에서 배우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속의 내용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없다. 대통령의 파워 드레싱을 논하는 시대에 쇼핑이 빠질 수 없다. 말 그대로 옷 입는 것이 파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찌 여성들이 쇼핑을 안 할 수 있겠는가? 60이 넘은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미셀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곤돌리자 라이스, 부시가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영국 왕세자비 케이트 미들턴이나 프랑스 전 영부인 카를라 브루니 등도 다 파워드레서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 많은 파워드레서들을 보면서 그들을 욕망하면서 오늘도 쇼핑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파워룩까지는 아니더라도 패션 저널리스트 다이애나 브릴랜드가 말했듯이 그 어떤 스타일조차 없는 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싫어하는 패션이다 라는 신조에 따라 스타일을 찾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물론 지나치면 소위 패션의 재물이라 할 수 있는 패션 빅팀이 된다. 우리는 실상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여럿 본다. 그런 사람이라고 했지만 나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이 슬그머니 들기도 할 것이다. 엠마 보바리도 그랬다. 그녀는 사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빚 때문에 죽었다. 빚을 지게 된 원인은 그녀들의 욕망을 욕망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 친다면 가령 우리가 허리가 잘록한 초록색 A라인 원피스를 살 때 거기엔 케이트 미들턴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이 깔려있다. 즉, 우리는 그 초록색 원피스 자체를 원한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그것을 입고 있었던 케이트 미들턴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부, 그녀가 받는 범세계적인 사랑까지. 하지만 당연히 우리는 그녀가 아니며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녀를 모방하려고 그녀의 스타일을 훔쳐본다. 그러다 지치면 또 다른 사람을 모방한다. 엠마 보바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읽었던 수많은 소설 속의 여자들이 그녀 욕망의 원인 제공자였다. 그녀는 의사 샤를르 보바리의 아내가 되면서 드디어 귀족들의 무도회에 입성한다. 거기서 새로 맞춘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귀족과 춤까지 춘다. 욕망이 실현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덤덤한 평민사회의 아내일 뿐이고 화려한 의상과 집과 마차를 구입할 돈은 턱없이 부족하다. 르네 지라르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모방하여 욕망하는 것을 속물이라고 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속물이라도 되어야 이 허무하고 권태로운 세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백화점에 가는 여자들은 그래서 쇼퍼홀릭이 아니라 멜랑콜릭인 경우가 많다. 속물이 되더라도 이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백화점을 들락거리게 되는 것이다. 마담 보바리의 작가 플로베르는 루이즈 콜레에게 보낸 편지에서 엠마의 위로받지 못한 슬픔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내 가련한 엠마 보바리는 아마도 바로 이 시간에 프랑스의 수많은 마을에서 고통받으며 울고 있을 것입니다. 작가 플로베르는 그녀의 슈퍼홀릭에 내재된 멜랑콜릭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랭 드 보통이 불안해서 말했듯이 만약 신문에 엠마 보바리에 대한 단 한 줄의 기사가 나온다면 쇼핑 중독의 간통녀, 신용 사기 후 비소를 삼키다 일 것이다. 그녀의 삶은 간추리면 그렇듯 처참하다. 게다가 그녀는 결코 자신이 원했던 소설 속 여주인공처럼 죽지 못했다.
그녀의 죽음은 애처롭지 않았고 고약했다. 비소를 입에 털어넣은 후 그녀는 너무나 추한 모습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그녀의 쇼핑 리스트는 과연 화려하고 탁월했다. 적어도 취향에 있어서 그녀는 다른 사람에 비해 우월했다. 좋은 물건, 멋진 스타일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예뻤다. 충분히 댄디가 될 자질이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댄디 보들레르는 댄디는 거울 앞에서 살고 잠자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엠마는 과연 댄디였다. 보들레르는 댄디즘을 예술가의 모럴이라고도 했다. 겉으로 드러난 우아함이 댄디의 요건이 아니라 내적인 충실함, 독창성이 댄디즘이라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엠마는 댄디였다. 다만 엠마는 보들레르처럼 경제관념이 없었다. 그렇다면 엠마의 남편 샤를르는 어땠을까? 그도 댄디였을까? 만약 댄디였다면 엠마가 그토록 괴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녀가 그토록 쇼핑에도 탐닉하지 않았을 것이다. 죽지도 않았을 것이다. 샤를르는 엠마가 좋아하는 것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다. 엠마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그는 엠마가 좋아하는 연극, 음악, 문학 중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엠마가 자기에게 사랑시를 낭송해주고 우수에 찬 아다지오를 들려주어도 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는 일정한 시간에 키스를 했고 동일한 방식으로 그녀를 안았고 같은 시각에 잠들었으며 똑같은 형식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동일한 패턴으로 그녀에게 인사하고 출근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시 있는 농담, 재담, 함축성 있는 말, 아슬아슬한 말을 해도 그는 맥 빠지는 대답만 했다. 엠마는 점차 지쳐갔다. 엠마가 생각하기에 남자는 모름지기 모르는 것이 없고 여러 재주에 능하며 정열의 위력, 세련된 생활, 온갖 신비들로 인도해주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 사내는 무엇 하나 가르쳐줄 것도 없고 무엇 하나 아는 것도 없고 무엇 하나 바라는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국 맙소사, 내가 어쩌자고 결혼을 했던가? 라고 후회하는 데까지 이른다. 그가 댄디였던 레옹과 로돌프에게 마음이 뺏긴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레옹은 내적인 댄디였고 로돌프는 외적인 댄디였다. 그녀는 레옹과는 문학, 음악, 연극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로돌프와는 멋진 외모와 패션을 탐닉했다. 엠마가 샤를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랑이란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 잘하지 않는 묘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노력 비용 때문에 사랑에서 더 멀어지는 것이다. 엠마는 종교에 의지해 보려고도 했으나 그녀는 종교 세계에서조차 댄디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신부의 무능과 촌스러움을 참을 수가 없었다. 문제는 그녀가 너무나 안목이 높은 댄디였다는 데 있었고 더 큰 문제는 돈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관념이 전무했다는 데 있었다. 엠마가 레르라는 장사꾼의 아첨에 빠져 어음을 끊어 물건을 마구 사들일 때에도 남편 샤를르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당연하다. 샤를르는 엠마의 그 어떤 것에도 진정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엠마는 남편의 절대적인 믿음 이면의 그 무관심을 견디기 어려웠다. 게다가 엠마가 샤를르에게서 완전히 마음을 걷어버린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샤를르의 외과 수술 집도였다. 샤를르는 다리를 저는 마부 이폴리트를 수술하게 된다. 물론 샤를르가 스스로 원한 것은 아니었다. 엠마는 남편을 존경하고 싶었다. 남편이 수술에 성공하면 자기 이름이 되기도 한 보바리가 더욱 빛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편과 함께 더 행복해질 거라고 여겼다. 물론
공명심이며 허영심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과 잘 되고 싶었다. 그런데 남편은 수술에 실패한다. 게다가 실패한 후 죄책감도 별로 갖지 않는다. 다만 자기의 미래만 걱정한다.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된 그 마부에게 가장 비싼 의족을 사주려는 엠마를 향해 꼭 그래야만 해? 라며 반문하기조차 한다. 엠마는 실망한다. 그리고 자기 사랑에 절망한다. 여자가 남자를 떠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남편에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선조차 없었다는 것. 남편이 자기밖에 몰랐다는 것. 이런 유아적인 퇴행에 여자들은 깊이 실망한다. 그래서 엠마는 로돌프를 다시 찾아간다. 그녀가 보기엔 로돌프는 그렇게 유아적이진 않았다. 그는 어른이었다. 특히 사랑에 있어서 그의 기교는 그녀를 달뜨게 했다. 그녀는 그의 품 안으로 늘 달려들어갔다. 그와 사랑의 도피를 할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로돌프는 그녀를 배신했다. 로돌프가 쓴 그녀의 행복을 비는 마지막 편지는 살구 바구니 속에 들어가 있었다. 살구는 엠마에게서 늘 비싼 선물들만 받았던 로돌프가 그녀에게 한 유일한 선물이었다. 로돌프는 엠마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농락한 것이었다. 그 증거는 많지만 하나만 더 든다면 빚에 쫓겨 파산 직전에 놓인 엠마가 돈을 빌려달라고 로돌프를 찾아갔을 때 그는 딱 잘라 돈이 없다고 너무나 서늘하고 점잖게 말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랑한다면 당장 돈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구해주려고 하지 않을까? 레옹도 마찬가지였다. 그토록 순수해 보이던 남자가 엠마가 돈 얘기를 꺼내자 두려워한다. 역시 핑계를 대고 엠마를 떠난다. 그리고 곧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 로돌프는 이기적이고 야비한 바람둥이였고 레옹은 나약하고 소심한 사내였다. 그러니 소설 마담 보바리에는 사랑이 없다. 사랑으로 오인되는 욕망과 성교 탐닉 혹은 댄디들의 호사만 있을 뿐이다. 쇼핑을 즐기는 여자에게 넌 엠마 보바리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녀는 극구 부인할 것이다. 정말로 보바리 같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에게 보바리즘적 성향이 있다고 어렴풋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매일 아침 느낀다. 옷장을 열어볼 때마다 오늘 입고 갈 옷이 없는 것이다. 옷장이 가득 찬 내 옷들로는 나를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늘 옷장 바깥에 있는 어떤 옷이 나를 잘 드러내줄 수 있을 것만 같다. 이것이 바로 쇼핑하는 이유다. 새 옷을 사면 새로운 일이 생길 것 같고 새 신을 신으면 낯선 곳으로 나를 이끌어줄 것 같다. 낭만적 허영이다. 하지만 그 낭만적 허영은 관점만 조금 달리해 해석하면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은 간절함이기도 하다. 문제는 돈이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불평만 할 게 아니다. 진정으로 높은 안목의 취향을 개발하면 된다. 또한 투철한 경제관념을 가지면 된다. 그러니 나는 보바리 같은 사람이야. 경제관념까지 확실한 이라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자찬이 될 수 있다. 사실 엠마가 지금쯤 태어났으면 달랐을 것이다. 그녀는 당시 여성의 한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딸이 아니라 아들을 원했다. 아들 선호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여자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엠마 보바리 연구자들은 그녀를 남성적인 여인, 아마조네스적인 엠마라고까지 말한다. 이 관점에서 마담 보바리는 바로 나다 라는 플로베르의 말이 그토록 자주 회자되는 것이다. 사실 그녀는 로돌프의 정부였지만 나중엔 레옹을 정부로 거느린다. 여기서 그녀의 삶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자기 딜레마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지 않았다. 답이 그녀에게 부과된 것이었을 뿐. 처음엔 정부 되기로, 그 다음엔 정부 두기로. 엠마는 확실히 성애 중독, 쇼핑 중독이었다. 필립 플로레스는 애착 장애로서의 중독에서 중독이란 인간관계의 결핍에서 발생한 애착 장애라고 했다. 대인관계에서 건강한 친밀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인간적인 친밀함을 물질로 대체하게 된다고도 했다. 엠마는 진정으로 사랑을 원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자 중독으로 빠져버린 것이다. 만약 그녀가 중독의 길에만 들어서지 않았다면 매우 감성적이고 훌륭한 여성이 되었을 것이다. 중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인격은 성장을 중지한다. 중독은 성숙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힘겨운 인생 경험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가령 간편한 변신을 위해 쇼핑에만 열중한다면, 그렇게 해서 뭔가 달라진 것처럼 느낀다면 진정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누구와 무엇을 하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 중독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엠마의 죽음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정말로 죽음을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 스스로도 몰랐으면서 자살했다는 데 있다. 엠마만큼 만약이라는 가정을 많이 요하는 여자가 있을까? 그녀가 만약 샤를로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만약 로돌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만약 쇼퍼홀릭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만약 멜랑콜릭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만약 진정한 사랑을 찾았더라면, 그녀가 만약 빚에 내몰리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만약 경제관념이 있었더라면, 그녀가 만약 자살하지 않았더라면. 알랭 뷰진느는 마담 보바리의 모든 독자는 엠마가 결코 실패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나는 여전히 그녀가 실패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많은 만약 중 하나만 가능했더라도 그녀는 너무나 근사한 삶을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름답고 멋진 여자였다. 비평가 해롤드 블룸도 이런 말을 했다. 플로베르의 이 걸작을 다시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엠마 보바리에 탐닉하게 된다. 내게는 르누아르가 그린 누드를 바라보는 것만큼이나 신미적인 경험이다. 해롤드 블룸에게 엠마는 말 그대로 신미적인 여성이었다. 그러니 자신이 보바리즘적 성향이 있다고 너무 자아 비판하지 말자. 경제관념만 키우면 된다. 진정한 사랑만 만나면 된다.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면 된다. 그럼 언젠가 해롤드 블룸 같은 사람이 나타나 당신은 정말로 신미안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찬미하면서 진정으로 사랑해 줄 것이다. 좋은 애인, 나쁜 애인, 이상한 애인. 나는 그 세 가지 사람을 다 만나봤다. 결론적으로 나쁜 애인과 있을 때에는 나 자신이 텅 빈 것 같았고, 이상한 애인과 있을 때에는 세상이 텅 빈 것 같았다. 좋은 애인과 있을 때에는 나와 그와 세상이 삼위일체가 된 것 같았다. 나는 자유로웠다. 일단 나쁜 애인과 이상한 애인은 정리해야 한다. 나쁜 애인으로 인해 생기는 자신의 텅 빈 느낌이 바로 우울증이다.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우울증으로는 자신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슬픔으로는 세상이 공허하게 여겨진다. 더 나아가서 나쁜 애인을 사귀면 자기 자신이 미워지고 스스로를 증오하게 된다. 상대인 나쁜 애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은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온다. 상대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이 생기면 그 사랑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지고 그렇기에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만 사랑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마담 보바리에서 로돌프는 이상한 애인이었다. 엠마 보바리는 이상한 애인에게 빠짐으로써 세상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그러니까 자꾸 무언가를 사게 되었던 것이다. 로돌프에게도 계속 무언가를 선물했다. 계속 허하니까 로돌프와 자신을 이 세계의 희생양으로 착각하고 그에게 무언가를 계속 보상해주고 싶어 했다. 만약 애인에게 뭔가를 자꾸 사줘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 세상이 자신과 애인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억울한 느낌이 자꾸 든다면 그는 이상한 애인일 가능성이 크다. 이 이상한 애인은 결코 영원을 약속하지 않는다. 사랑이라면 나중에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영원을 약속하게 된다. 사랑 맹세의 속성 자체가 영원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상한 애인은 잘도 빠져나간다. 빠져나감으로써 나에게 더 큰 집착을 안겨준다. 잘 빠져나가기만 하면 상대가 자신을 더욱 집요하게 사랑하게 되고 선물 공세에 영육 투항까지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상한 애인은 상대에게 환상을 계속 갱신해주면서 그 사람을 잡아두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고귀하게도 사랑의 환멸이니 세계의 허무니 이런 말들을 무심한 듯 내뱉는다. 정말 이런 이상한 애인의 술수와 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작 불쌍한 인간은 이상한 애인 그 자신이다. 그는 언제까지나 가면을 쓰고 다니면서 자신은 가면을 쓰고 있다고 허무하게 말하면서 상대에게 연민을 자아내면서 혹세무민하면서 종래 이 세상을 뜰 것이기 때문이다. 한 번도 진정으로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온 몸과 영혼을 다 바쳐 사랑하지 못하고 진공 상태에서 죽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상한 애인에게 몸도 돈도 다 바쳤다고 복수할 생각은 하지 마라. 그는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 연명하고 있을 것이다. 네, 오늘은 플로베르의 소설 마담 보바리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 부족한 사랑을 채우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자신을 망치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마담 보바리에는 진짜 사랑이 없군요. 네. 지금까지 당신이 사랑하는 책방, 책방지기 미네르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